안녕하세요. 막장의 끝을 달리는 시댁을 아주 시원하게 날려버린 40대 여자입니다. 40대 초반의 삶을 살아오면서 다양한 인연을 만난 전 모든 사람들과 맺어진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은 예외였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고요? 바로 저의 전 시모와 전 남편입니다. 상상만 해도 구역질이 나오는 이 인간들과 지독한 인연을 어떻게 잘라냈는지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일남 이녀 중 막내딸로 태어났어요. 아무 탈 없이 건강하게 성장한 언니 오빠와는 달리 저는 너무나도 몸이 약해 세상의 빛을 처음 보던 순간부터 자라는 내내 병치레를 해야 했고 부모님의 극진한 보살핌과 관심을 받아야 했어요. 피부도 약해 쉽게 염증이 생기거나 두드러기 같은 것이 올라왔고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는 음식들이 많아서 항상 제가 먹을 음식은 어머니께서 따로 준비를 해야만 했습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 제게 병원이라는 곳은 제2의 집과도 같은 존재였어요. 태어나 집에서 보낸 시간보다 병원에서 보낸 시간이 더욱 많았거든요. 항상 밥 먹듯이 입원을 하고 똑같은 치료를 받으며 힘들어하던 제게 간호사 선생님은 웃으며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현정이 어른 되면 엄청 건강해지려고 이렇게 자주 아픈가 봐. 이모가 어른이어서 잘 아는데 지금은 이렇게 막 콜록콜록 "아야 아파요." 하면 나중엔 이모처럼 건강하고 씩씩하게 지낼 수 있다? 진짜요? 저도 어른 되면 이모처럼 건강해질 수 있어요? 그럼 물론이지. 그러니까 힘내서 치료도 잘 받고 약도 잘 먹자. 그래야 커서 안 아프고 병원에도 안 오지. 어릴 때 잔병 치레 많이 하면 커서 건강해질 수 있다며 격려를 해주셨던 간호사 선생님의 말을 저는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하지만 국민학교에 들어가고 나서도 저의 건강은 좋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코피가 흐르기도 했고 현기증을 느끼는가 하면 한 번 든 멍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 등 계속해서 이상 증상을 보이곤 했죠. 이런 저를 보며 부모님은 늘 저를 걱정하시곤 했습니다. 아휴, 학교 들어가면 좀 나아질 줄 알았는데 가면 갈수록 몸이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아. 이렇게 몸이 약해서 어떡하면 좋아. 먹는 거라도 좀 잘 먹어야 하는데 요즘 코피를 너무 자주 흘리는 것 같은데 안 되겠다 현정아. 그냥 내일은 학교 가지 말고 엄마 아빠랑 같이 큰 병원에 한번 가보자. 아빠 친구가 대학병원에 계신 의사 선생님이거든. 그러니까 우선 가서 현정이 몸에 다른 이상이 생긴 건 아닌지 검사해보자. 싫어. 나 내일 친구들이랑 학교 끝나고 문방구 앞에서 뽑기 하기로 했단 말이야. 지금 뽑기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 너 맨날 이렇게 코피 흘리고 어지럽다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가끔 허리도 아프고 작게 부딪힐 때마다 계속 멍들어오고 이유는 알아야 할 거 아니야. 이렇게 보고만 있는 엄마랑 아빠도 힘든데 넌 안 힘들어? 불편하지도 않어? 여보, 왜 애한테 그렇게 말을 하고 그래? 무섭게. 현정아, 친구들이랑은 언제든지 또 놀 수 있으니까 내일은 그냥 엄마랑 아빠랑 같이 병원에 가보자. 어? 그렇게 저는 다음 날 부모님을 따라 아버지 친구가 계시는 큰 대학병원으로 향했고 거기서 몇 가지 간단한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를 확인한 의사 선생님께서 심각한 표정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이거 혈액 검사 수치가 너무 안 좋은데 혈소판 수치는 떨어졌는데 백혈구 수치가 너무 올라가 있어. 지금 검사한 걸로 확인했을 땐 소아 백혈병이 의심되는 상황이라 골수 검사도 같이 진행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뭐? 백혈병? 그럴 리가. 다른 사람 검사 결과랑 헷갈린 거 아니야? 다시 한번 잘 봐봐. 백혈병이라는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검사를 좀 해보자는 거고.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거야. 만에 하나를 위해서니까 우선 추가 검사 받으러 가자. 추가 검사까지 진행한 뒤 정확히 내려진 저의 병명은 소아백혈병이 맞았습니다. 한창 친구들과 추억을 쌓으며 뛰어놀아야 할 시기에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게 된 거죠. 백혈병이라는 병이
얼마나 어마무시한 질환인진 잘 알고 있었기에 부모님도 저도 그리고 뒤늦게 소식을 듣게 된 언니와 오빠도 절망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날부터 저희 가족의 일상은 저로 맞춰졌어요. 언니와 오빠는 학교가 끝나자마자 제가 있는 병원으로 달려와선 제 옆에서 저의 말동무가 되어주었고 부모님은 저의 힘이 돼주셨습니다. 치료를 받는 과정은 정말 고되고 지치고 괴로웠지만 그래도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가족들의 마음이 더욱 아프고 힘들 거라는 걸 알기에 아프다는 어리광조차 부리지 못했어요. 학교에 나가는 시간은 극히 적었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하염없이 창밖만 바라보는 날들이 늘어갔습니다. 소아암 병동에 있다 보니 아주 가끔 또래 친구들이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기도 했는데 그 광경을 볼 때마다 무섭더라고요. 어른이 되고 싶었고 친구들과 함께 모여 추억을 쌓고 싶었고 무엇보다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었거든요. 아프다는 말 한 번 제대로 하지 못했지만 그런 생각이 종종 찾아올 때마다 부모님을 붙잡고서 살고 싶다고 죽는 게 너무 무섭다고 그렇게 약한 말을 내뱉곤 했습니다. 엄마, 나 살고 싶어요. 너무너무 살고 싶어요. 살아서 언니랑 오빠랑 엄마 아빠랑 같이 여행도 가고 싶고 맛있는 것도 먹고 싶고 친구들이랑 졸업사진도 같이 찍고 싶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웃으면서 살고 싶어요. 나 죽는 거 아니죠? 살 수 있는 거죠? 누가 너보고 죽는다고 했어? 누가 엄마 아빠 옆에서 그렇게 약한 소리 하래? 걱정하지 마. 우리 딸 살 수 있어. 우리 현정인 충분히 이겨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약한 소리 하지 마. 그리고 언니랑 오빠가 찾아오면 유일하게 부러웠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쁜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민머리였던 저와는 다르게 머리숱이 풍성해서 묶고 다닐 수 있다는 거. 예전엔 저도 똑같이 누렸던 것들인데 상황이 달라지니 그 일상적인 평범한 것마저 참 부럽더라고요. 지속되는 항암 치료로 머리가 빠져 머리를 박박 밀고 환자복만 입고 다니는 저와는 다르게 언니와 오빤 참 건강해 보였고 사람 자체로 빛이 나는 것 같아 저절로 위축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보며 언니와 오빠는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해줬어요. 세상에 살다 살다 동생이 내 머리숱을 부러워해주는 날이 다오네. 걱정하지 마. 네 머리도 나중에 시간 지나면 다시 나처럼 자라. 너 나중에 다 낫고 나서 머리 길면 그때 네가 묶어달라는 대로 내가 다 묶어줄게. 강현지, 너 현정이 앞에서 분명 약속했다. 내가 증인이야. 거참, 사람 속고만 살았나. 현정아, 오빠 참 이상한 사람이다. 그치? 이렇게 맨날 맨날 찾아와 투닥거리는 언니 오빠를 보고 있으면 그냥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은 오빠가 제게 팔찌 하나를 끼워줬습니다. 굉장히 투박한 모양새였기에 파는 건 아니고 직접 만든 건가 싶어 물어봤었는데 오빠의 대답을 듣고 저는 조용히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학교에서 내가 직접 만든 거야. 너 빨리 낫게 해달라고. 이제 그만 아프고 우리랑 같이 아무 걱정 없이 건강하게 뛰어놀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만들었어. 소원 팔찌라고 이름도 붙였다? 내가 구슬 하나를 넣으면서 빌었으니까 효과 좋을 거야. 그러니까 빼지 말고 계속 끼고 있어. 알겠지? 이렇게 저 하나만을 생각하는 가족들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더라도 곧바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가족들의 사랑과 힘 속에서 이 악물고 고통스러운 항암 치료들을 모두 견뎌내고서 비로소 병을 이겨내고 어른으로서의 길에 한 발짝 발을 내디딜 수 있었어요. 평범한 일상을 누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 하늘이 내려주신 두 번째 삶의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언니와 오빤 좋은 대학에 들어갔고 그 모습을 보면서 나름의 탄력을 받은 전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을 무렵 수능 준비에 박차를 가했어요. 이미 병을 이겨냈지만 부모님께선 공부를 하는 저를 보시며 혹시라도 또 아프진 않을까, 또 쓰러지진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늘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학 안 가도 되니까 쉬엄쉬엄 해. 엄만 그러다 너 또 쓰러질까 봐 걱정이다. 아이고, 엄마. 나 정말 괜찮아. 내 몸은 내가 제일 잘 알고 제일 잘 컨트롤해.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셔. 나 힘들면 쉬어가면서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저는 건강도 지켰고 할 것도 다 해가면서 정말 열심히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수능 성적 또한 나쁘지 않았기에 언니와 오빠를 따라서 좋은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죠. 언젠가 창문을 바라보며 어른이 될 수 있을까? 나도 남들처럼 평범한 직장을 다니면서 일상을 얘기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자라서 대학생이 되다니 정말 꿈만 같더라고요. 그로부터 5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저는 은행원으로 취업을 하게 됐습니다. 혈액암에 걸려 한치 앞의 미래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불안했던 제가 어른이 되어 버젓한 직장까지 가지게 되니 집에선 두말할 것 없이 정말 진심을 담아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가 아프지 않으니 집에도 어느 정도 여유가 생겼기에 부모님께선 그동안 계속해서 마음속으로만 품고 계셨던 한식당 장사를 시작하셨어요. 시간은 흐르고 흘러 30대 중반의 나이가 됐을 때쯤 저는 남편을 만나게 됐습니다. 남편을 처음 만난 그날은 비가 참 많이 내리는 날이었고 칠칠 맞게도 버스에서 우산을 두고 내리는 바람에 직장까지 비를 쫄딱 맞으며 달려가야 했어요. 두고 내릴 게 따로 있지. 이렇게 비가 퍼붓는 날에 버스에서 우산을 두고 내릴 건 뭐람? 에라 모르겠다 싶은 마음으로 양손으로 머리를 대충 가리고 구들 신고서 달려나가려는데 그때 누군가 옆에서 쓱 다가와 우산을 씌워주더군요. 우산 없으세요? 없으시면 같이 쓰고 가요. 네?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 어차피 뛰어가면 금방이라서요. 저기 보이는 은행 건물 보이시죠? 저기가 제 직장이에요. 그래요? 마침 잘 됐네요. 저희 회사는 바로 옆에 있거든요. 은행 앞까지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처음 받아보는 낯선 사람의 호의가 부담스러워 괜찮다고 한사코 거절했지만 결국 남편은 저를 직장 앞까지 데려다 주고 인사까지 한 다음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참 희한한 사람이다 싶었지만 그래도 모르는 사람에게 다가가 우산을 씌워주겠다고 말한 그 용기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 그냥 고마운 사람이구나. 비 안 맞고 왔으니 그걸로 됐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 이후부터 남편이 길에서 계속 보이더라고요. 출근길은 물론이고 퇴근길에서도 점심을 먹으러 가는 길에도 식당에서도 이 정도면 우연을 가장한 운명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자주 마주치니 이제는 내적 친밀감까지 생기더군요. 그렇게 한 일주일 정도가 지난 어느 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퇴근을 하고 건물 밖을 빠져나오는데 남편이 건물 앞에 있다가 제 얼굴을 보고 환히 웃으며 다가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 기억하시죠? 당연히 기억하죠. 출근길이고 점심시간이고 퇴근길이고 내내 마주치고 있는데 기억을 못하는 게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저희가 좀 이상할 정도로 자주 마주치긴 했죠. 근데 무슨 일이시죠? 날씨도 꾸리꾸리하고 뭐 비도 올 것 같고 막걸리에 파전 하나 딱 먹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같이 먹어줄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보고 같이 먹어달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아무리 자주 봤다지만 아직 이름 하나 제대로 모르는데? 이름 모르면 지금부터 알면 되죠. 제 이름은 차재식이에요. 나이는 37. 그쪽은요? 아, 전 강현정이에요. 나이는 35이고요. 자, 그럼 이제 이름도 나이도 알았으니까 같이 막걸리에 파전 먹어줄 수 있어요? 알았어요. 대신 전 술은 못 마시니까 옆에서 파전만 같이 먹어줄게요. 길거리에서 안면을 트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괴짜인 사람일 거라곤 생각도 하지 못해서 그냥 웃음만 나더라고요. 참 특이한 사람이구나 싶었습니다. 뭐 그래도 예전에 우산을 씌워주기도 했고 매일같이 출퇴근길에 얼굴을 마주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이참에 좀 친해져 보는 건 어떨까 싶은 마음으로 저는 그날 남편과 함께 전집으로 가서 함께 파전을 뜯어 먹으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이후에도 저흰 퇴근 후 자주 만나서 같이 밥을 먹거나 카페를 갔고
그곳에서 고민 얘기도 하고 서로 속 터지는 직장 상사에 대한 얘기도 하면서 가까워져 갔어요. 참 재미있는 사람이었고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절로 마음이 이끌렸고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로 발전을 하게 됐죠. 인연이라는 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워낙에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이었기에 크게 싸울 일도 없었던 저희는 정확히 1년을 만난 뒤 결혼을 약속하게 됐습니다. 함께하면 더욱 재밌을 것 같고 더욱 의지가 될 것 같았거든요. 처음 가족들 앞에 소개시키는 자리에서도 남편은 그저 씩씩하기만 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처형, 형님, 앞으로 사이로서 잘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아주 남자답고 씩씩해서 좋구만 그래. 남자가 이 정도 기견이 있어야지. 그렇고 말고. 우리 현정이가 어렸을 때 몸이 많이 아팠어. 그래서 지금도 사실 좀 불안불안해. 좀 아프고 힘들어할 때마다 자네가 옆에서 잘 챙겨줄 수 있겠나? 물론입니다, 장모님.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아프면 옆에서 아주 지극정성으로 보살필게요. 가족들도 남편의 이런 모습을 보고 저를 믿고 맡길 수 있겠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시댁으로 처음 인사를 갔을 때였습니다. 아버님과 시누이는 정말 저를 온 마음 다해 반겨주셨는데 시모는 뭐가 그렇게 못마땅한지 저를 위아래로 쑥 훑어만 보고 콧방귀를 끼면서 절 본체 만체 하더라고요. 원래 장남을 가진 부모님들은 아들 장가 보내는 걸 그렇게 아까워한다는 소리를 어디서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아 시모도 분명 본인 아들 장가 가는 게 못마땅한가 보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떡하겠어요? 전 이미 남편과 결혼을 약속한 사이고 어차피 결혼하면 며느리가 되는 거고 자주는 아니더라도 명절 때마다 얼굴을 봐야 하는 사이가 될 텐데 피차 불편한 관계가 맺어진다면 미래가 불편해질 것이 뻔히 보였기에 저는 일부러 철판을 깔고서 더욱 밝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어머님이 소고기를 그렇게 좋아하신다고 하셔서 특별히 한우로 준비했어요.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네요. 그냥 인사드리러 오는 건데 뭘 그렇게 힘을 주고 찾아왔대? 이런 거 굳이 안 사들고 와도 되는데. 뭐 그래도 들고 온 성일 생각해서 고맙게 받을게요. 그렇게 제가 준 선물을 두고 식사 준비를 하는데 시모가 아버님에게 너무 막대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수저를 똑바로 놓지 못한다고 타박을 하고 식구가 먹을 물을 떠오라고 시키고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이게 뭐지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남의 집 분위기였기에 제가 뭐라고 할 말이 없더라고요. 식사를 하는 도중에도 밥이 코로 넘어가는지 입으로 넘어가는지 모를 정도로 많이 불편했습니다. 바로 맞은편에서 절 쳐다보는 시모의 표정 때문이었죠. 시모가 계속해서 불만이 가득한 표정으로 밥을 깨작거리니 결국 보다 못한 남편이 시모에게 물어보더군요. 엄마, 뭐 불편한 거 있어요? 아까부터 밥도 제대로 못 드시고 표정도 영 안 좋고. 아니, 그냥 난 네가 좀 더 늦게 장가를 가거나 아니면 그냥 결혼 안 하고 계속 집에 살았으면 좋겠는데 굳이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 엄마가 서운해서 그러지. 서운해서. 에이, 서운할 게 뭐 있어요. 엄만 아들이 노총각으로 늙어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아니,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쉬우니까 그렇지. 괜히 우리 아들이 남의 집에 장가 갔는데 제대로 대접도 못 받고 살면 속상하잖아. 뭐 이를테면 직업 가지고 차별한다든가 장모가 구박을 한다든가 그런 일이 요즘 만연하잖아. 그게 걱정이어서 그러지 나는. 에이, 엄마, 무슨 그런 걱정을 해. 다들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그럴 일 없으니까 표정 좀 제발 푸셔. 엄마 얼굴 보고 있으면 잘 들어가던 밥도 목구멍에서 역류하겠어. 긴장돼서. 어차피 이제 우리 집 맏며느리 될 사람이고 또 사랑하는 내 와이프 될 사람인데 감정 상해서 좋을 것 없잖아. 이때까지만 해도 남편이 참 듬직한 사람이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굳이 언성을 높이지 않고서도 상황을 깔끔하게 중재할 수 있었고 또 나중에 결혼해서 시모와 부딪히더라도 본인만의 방법으로 잘 해결해 줄 수 있겠다 싶었죠. 그렇게 시모도 그날은 꼬리를 내렸고
저희의 결혼을 허락해 줬습니다. 무사히 결혼식을 올린 저희는 결혼한 지 1년 만에 사랑스러운 아들 한 명을 낳아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었어요. 사랑스럽고 듬직한 착실한 남편, 나와 남편을 반반씩 닮은 예쁜 아들. 지금 이렇게 행복하려고 어릴 때 그렇게 아팠나 보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즐거운 삶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한 지 2년이 되던 해 남편이 숨겨온 본 모습을 점차 드러낼 무렵부터 저희 가족의 행복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날은 유난히도 추운 날이었습니다. 눈은 오지 않았지만 밖에 나가면 차가운 바람이 살을 애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매서운 추위가 서린 날이었죠. 저는 육아휴직을 쓰고 집에서 아이를 돌보고 있었는데 6시가 지나고 7시가 지나도 남편이 돌아오질 않는 겁니다. 전화도 받지 않고 말이죠. 무슨 일이 있는 건가 아니면 급하게 야근을 하나 싶은 마음에 계속해서 문자를 남기고 있던 그때 모르는 번호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혹시 차재식 씨 아내분 되십니까?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아, 여기 경찰서입니다. 차재식 씨가 지금 음주운전에 음주 측정 거부로 지금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셔서요. 일단 서로 좀 와주셔야겠습니다. 그 전화를 받는 순간 심장이 저 아래로 푹 꺼지는 듯한 기분이 들더군요. 음주운전에 음주 측정 거부라니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전 아이를 얻고 급히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엔 술이 잔뜩 취한 채로 의자에 새우 자세로 누워서 잠꼬대를 하고 있는 남편이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어찌나 기가 막히던지 헛웃음이 날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발로 툭툭 건드려 깨웠고 몇 번 건드려 깨우니 개슴칠에 눈을 뜨고서 제 얼굴을 보고 환히 웃으며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이, 우리 예쁜 마누라 왔어? 아, 여기가 어디지?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 야, 이 음주운전이라니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여보, 내가 미안해. 내가 퇴근하고 친구들이랑 딱 한 잔만 마시려고 했거든. 근데 어쩌다 보니까 2병을 넘게 마셔버렸네. 그래서 딱 대리기사를 불렀는데, 이것 봐라. 기사가 안 오네. 그렇게 그 자리에서 하염없이 기다리고 기다려도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안 걸리겠지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딱 운전대를 잡았는데, 걸려버렸어. 근데 뭐 어쩌겠어. 이미 걸렸는데. 당신 술 깨고 나서 보자. 그리고 나서 자세한 정황을 알아보니 다행히 인명피해가 있진 않았더라고요. 초범이지만 음주운전이었기에 벌금이 정말 어마무시했고 벌금의 액수를 듣는 순간 정말 미쳐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안 그래도 아이가 있었고 또 한 달에 나갈 돈만 해도 수두룩한데 벌금이라는 치명타까지 맞으니 머리가 다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남편은 본인이 음주운전을 했는지조차 기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픈 머리를 부여잡고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면서 아이고 머리야만 반복할 뿐이었죠. 저는 그런 남편을 향해 펜과 종이를 내밀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어제 음주운전 전과 1범 된 거 알아? 뭐? 음주운전? 내가? 당신 1시간 내내 빨래방망이 두드리듯이 두들겨 맞아도 할 말 없어. 됐고, 당장 여기에 각 썼어. 앞으로 죽을 때까지 술 먹고 운전대 잡는 일 만들지 않겠다. 혹시라도 술 약속이 잡히게 되면 차는 꼭 집에 두고 대중교통 이용하겠다고. 이 약속 지키지 않으면 그땐 바로 이혼 도장 찍어도 할 말 없는 걸로. 그래, 그래. 당연하지. 내가 지금 바로 각서 쓸게. 남편은 황급히 펜을 꺼내 들며 제가 말해준 내용들을 받아 적었고 저는 그 각서를 액자에 고이 넣어서 거실 제일 잘 보이는 곳에다가 걸어뒀습니다. 그런데 술로 인한 사고는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 일이 있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서에서 또 한 번 연락이 왔는데 이제는 폭행 전과까지 플러스가 되게 생겼더라고요.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고 했더니 술을 퍼마시고 주먹 다짐을 해서 경찰서에 잡혀간 것이었습니다. 진짜 반쯤 정신이 나가버릴 것 같았지만
우선 아이를 데리고 경찰서로 향한 저는 벌어진 모든 광경들에 할 말을 잃고 말았어요. 셔츠 단추는 몇 개가 뜯어져 있고 넥타이는 다 풀려서 아주 그냥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난동을 피고 있더라고요. 야, 너 일로 안 와? 어? 네가 일을 그따위로 하니까 만년 대리나 달고 있다고 한 건데 그게 뭐가 잘못됐냐? 어? 내가 뭐 틀린 말 했냐고? 옆에서 경찰분들이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된다며 서로 매달려서 말리고 있었는데 그 광경이 얼마나 우습고 한심해 보이던지 대충 상황이 마무리된 후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남편은 제게 정말 듣기 싫은 변명들만 주구장창 늘어났습니다. 여보, 또 경찰서로 오게 해서 미안해. 아니, 근데 그 인간이 먼저 계속 사람을 옆에서 살살 긁잖아. 당신 같으면 억울해서 손이 나가겠어, 안 나가겠어? 맨날 일 못한다 뭐다 하면서 내 자존심을 있는 대로 없는 대로 다 구겨놓는데 당신 같으면 그냥 듣고만 있겠냐고. 나 같으면 그런 소리 들으면 열받아서라도 더 잘하려고 하겠다. 각서 쓴 지 얼마나 됐다고 이런 사고를 쳐? 이제 술 먹고 운전대 잡지 말랬더니 사람 역사를 잡고 앉았냐? 어? 아, 아이고 인간아 왜 사니 왜 살아? 산수 아깝게 뭐하러 살아있냐고. 연애할 때 몰랐는데 이제야 당신 문제점들이 눈에 보이네. 당신 이제부터 술 절대 금지야. 뭐? 아니 어떻게 술을 금지시킬 수가 있어? 당신 지금 음주운전 전과에 플러스로 폭행 전과까지 생겼어. 그놈의 술 때문에. 내가 안 미치고 살아서 이렇게라도 말하는 거에 감사하게 생각해. 앞으로 한 번만 더 술 먹고 사고 치고 다니기만 해봐. 내가 어떻게 하나? 참다 못한 저는 남편에게 더 이상 술을 마시지 말라는 특단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말을 하면 남편이 알아듣는 신용이라도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건 오직 저만의 착각이었습니다. 그 이후 남편은 술 먹고 운전대를 안 잡고 사람 멱살만 안 잡는다 뿐이지 그냥 길바닥에 늘어져서 자다가 지나가는 행인에게 발견된 적도 있었고 저희 집 지하 주차장에서 대자로 뻗어 잠을 자다가 경비 아저씨의 눈에 띄어 인터폰이 온 적도 있었습니다. 1203호 맞죠? 아, 여기 지금 남편분 지하 주차장에서 자고 있는데 내가 부축해다가 경비실 침대에 눕혀뒀으니까 데리고 가세요. 아저씨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바로 내려갈게요. 연애할 때와 신혼 초까지만 해도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변한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변화는 술뿐만이 아니었어요. 원래는 없었던 저희 집안, 그리고 저에 대한 자격지심도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언니도 제가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을 했어요. 형부의 직업은 피부과 의사였는데 매번 집에 갈 때마다 어머니가 형부와 본인을 차별한다고 스스로 자격지심에 빠져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명절에 가족끼리 다 같이 모여 식사를 하는 자리, 어머니 맛있는 반찬들을 사위들 앞으로 밀어주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우리 박서방, 이거 좀 먹어보게. 이번에 고기가 아주 잘 삶아졌어. 그리고 자네도 이거 좀 같이 먹어보게. 장모님, 왜 저한테는 자네라고 하시고 형님한텐 박서방이라고 하세요? 지금 저는 그냥 일반 직장 다니고 형님은 의사라고 편애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이렇게 대놓고 차별하시면 안 되죠. 저도 사람이고 기분 나쁩니다. 아, 내가 자네를 언제 차별했다고 그래? 지금 그러셨잖아요. 장모님, 저 평범한 직장인이긴 해도 월 300은 받는 사람입니다. 의사보단 당연히 적게 벌지만 저도 부족함 없이 버는 사람이라고요. 아니, 내가 자네한테 언제 그랬다고 지금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느냐고. 박서방도 자네도 모두가 나한테 소중한 자식이나 마찬가지야. 귀한 우리 사이들인데 차별하고 말고 할 게 뭐가 있어. 뭐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 저는 남편의 행동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사람이 더 진중해지고 그래야 하는 게 맞는 건데 괜히 형부를 보며 질투를 하고 그 질투를 어머니를 향해 푸는 것이 너무나 어이가 없었죠.
그런데 집으로 향하는 길에도 계속해서 툴툴거리더라고요. 장모님 말이야. 진짜 나랑 형님 차별하는 거 맞는 것 같아. 명절 음식 싸주신 것도 형님 낸 양손 가득 싸주시고 우린 겨우 하나만 싸주시는 게 말이 돼? 아, 이게 차별 아니면 뭐야? 그건 내가 먹을 수 있는 것보다 못 먹는 게 훨씬 더 많아서 그런 거잖아. 그래도 당신 먹으라고 따로 싸주신 것도 있는데 그건 안 보이고 언니네가 가져간 음식만 눈에 보이냐? 엄마가 차별하는 거였음 우리한테는 아예 음식도 안 싸주셨겠지. 그니까 교묘하게 티를 내시는 거지. 대놓고 하면 괜히 감정 상하실까 봐. 아유, 짜증나. 우리 집 가면 나 왕자님 취급받는데 이게 뭐야 진짜. 남편이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투정을 부리고 투덜대도 저는 절대 남편을 어르고 달래주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이런저런 사고를 치고 다니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은 탓인지 최근 들어 몸이 자주 안 좋기도 했었고 또 코피도 가끔 흘리곤 했었거든요. 제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들 지경인데 누가 누굴 어르고 달래고 감정을 챙기겠어요? 그런데 남편은 그런 저를 아는지 모르는지 집에 오자마자 전화로 시모에게 친정에서 있었던 일들을 전화로 미주알 고주알 싹 다 일러 바치는 겁니다.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만 보고 있는데 전화를 끊자마자 시모에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 전화를 받자마자 귀청이 아주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았답니다. 야, 나 우리 아들한테 얘기 다 들었다. 너네 집에서 니네 형부랑 우리 아들을 그렇게나 대놓고 차별한다면서? 니네 형부는 의사고 우리 아들은 중소기업 다니니까 니네 엄마가 우리 아들을 없는 사람 취급한다는 말을 듣는데 엄마로서 아주 억장이 무너져 내리더라. 우리 아들 입에서 그런 말까지 나오게 만드니 기분이 좋으니? 어? 어머님, 남편 말을 지금 다 믿으시는 거예요? 하늘에 맹세하는데 저희 식구들 전부 남편 차별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멀쩡한 사람을 뭐하러 차별하겠어요? 같은 식구끼리 금 나누고 차별해서 좋을 게 뭐가 있다고. 그럼 지금 우리 아들이 거짓말이라도 한다는 거야 뭐야? 진짜 차별을 하니까 차별을 당한다고 말을 하겠지? 저 정말 어머님이랑 큰 소리 내면서 싸우고 싶지 않아요. 그런 적 없다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왜 아들 말을 믿으시고 제 말을 안 믿으시는 거예요? 니네 식구들이 우리 아들한테 대접을 해주는 게 영 시원찮으니까 이러는 거 아니야? 나도 우리 아들 배 아파 낳았고 귀하게 키웠어. 한 번만 더 우리 아들 입에서 앓는 소리 나오기만 해봐 아주 그냥 가만 안 있을 줄 알아. 마음 같아선 온갖 말도 안 되는 사고란 사고는 다 치고 다니는 아들을 데리고 사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살라는 말을 내뱉어주고 싶었지만 시모와 더 이상의 대화를 나누는 건 불필요하다고 생각해 그냥 조용히 말을 아끼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남편 놈은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뭐가 그렇게 즐거운지 실실거리면서 웃고 있더라고요. 재밌니? 어머님이랑 나랑 싸우는 거 구경하고 있으니까 재밌어? 그러게 누가 그렇게 사람 대놓고 차별하래? 장모님께서 나랑 형님이랑 차별만 안 했으면 이런 일도 없었지. 안 그래? 어쩔 수 없네. 엄마한테 전화해야겠다. 앞으로 진짜 형부랑 있는 대로 없는 대로 막 차별하라고. 우린 정말 그렇게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당신이 그렇게 느낀다니까 뭐 어쩔 수 없지. 그래도 괜찮지? 그러기만 해봐 아주. 우리 엄마한테 다 잃을 거야. 우리 엄마한테 다 잃을 거라는 말이 어찌나 유치하게 들리던지 헛웃음이 다 날 지경이었습니다. 그래도 가족이니까 남편이 아무리 유치한 짓을 하고 시모가 아무리 큰 소리로 윽박을 지른다 하더라도 저는 최선을 다해 잘 지내보려고 노력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말이죠. 그리고 저의 마지막 다짐마저 깨지게 된 건 그로부터 2달이 지난 시모의 생일날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이상하게 제 컨디션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열이 39도 정도로 펄펄 끓는 데다 속도 너무 안 좋아 물만 마셔도 계속 토가 올라오면서 코피도 흐르고 제대로 걸음을 걷기도 힘들 정도로 몸이 아팠기에 도저히 시댁으로 향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전 남편에게 오늘 몸이 너무 아파 시댁에 갈 수 없을 것 같으니 어머니껜 상황을 잘 설명해드리고 혼자 다녀오라는 문자를 남겨놓은 채 약을 먹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잠을 청했습니다. 다른 날도 아니고 생일날
시댁에 가지 않으면 분명히 볼멘소리를 할 것이 안 봐도 뻔히 보였지만 그래도 몸이 아프다고 하면 이해를 해줄 거라 생각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녁쯤 됐을 때 휴대폰이 계속해서 요란하게 울리더라고요. 수신자는 아니나 다를까 시모였습니다. 처음엔 싸울 힘도 없고 컨디션도 너무 좋지 않아 전화를 받지 않았지만 받을 때까지 전화를 걸 심산인지 계속해서 휴대폰이 울리던 탓에 결국 저는 전화를 받았어요. 네, 어머님, 그놈의 몸뚱아리는 어떻게 된 게 시도 때도 없이 아프다니? 여자가 몸이 그렇게 약해 빠져서야 원. 그것도 다 꾀병이다, 꾀병. 우리 집에 와서 내 생일상 차려주기 싫으니까 그러는 거 누가 모를 줄 아니? 내가 며느리 복이 아무리 없기로써니 내 생일상을 내가 직접 차려 먹는 게 말이나 되냐? 어머님, 저 평소에도 몸 안 좋은 거 뻔히 알고 계시면서 어떻게 말을 그런 식으로 하세요? 저는요, 어머님이 저 마음에 안 들어 하시고 싫어하셔도 어머님이랑 잘 지내보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소리 들으니까 어머님이랑 잘 지내고 싶은 마음까지 이제 싹 사라지네요. 다른 집 시어머니들은 며느리가 아프다고 하면 병원부터 데려가 보려고 난린데 꾀병이요? 네, 어머님이 꾀병이라니까 꾀병인가 보네요. 시어머니 생신상 차려드리기 싫어서 꾀병 부리는 며느린 이만 전화 끊겠습니다. 더 이상 목소리 듣고 싶지도 않으니까 전화하지 마세요. 아픈 와중에도 힘겹게 전화를 받은 걸 후회했습니다. 차라리 계속 전화를 받지 말 걸 하고 후회가 되더군요. 그렇게 있는 힘껏 내지르고 전화를 끊으니 예상과는 다르게 더 이상 전화가 걸려오진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1시간 정도가 지나고 저희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예, 너 아프다면서? 몸은 좀 괜찮니? 많이 안 좋아? 어떻게 알았어? 야, 네 시어머니가 나한테 전화 왔더라. 이놈의 여편네가 뚫린 입이라고 주둥아리 마음껏 함부로 놀리길래 내가 아주 눈물 쏙 빠지게 작사를 내버렸다.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 그 여편네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니? 술을 대체 얼마나 처먹었는지 아주 혀가 꼬부라질 대로 꼬부라져선 딸내미 교육 좀 잘 시키랜다. 어른하고 전화를 하는데 함부로 소리 지르고 전화를 막 끊는다고. 가정교육을 발가라고 시켰냐고. 너 보고 건방지댄다. 싹수가 아주 노랗다고. 근데 되도 않은 여편네가 내 딸 욕을 하는데 내가 가만히 듣고만 있겠니? 엄만 뭐라고 했는데? 그래. 너 말 한 번 잘했다. 우리 딸내미 가정교육 손가락 발가락 다 써가며 시킨 거 너 어떻게 알았냐? 우리 집에 CCTV라도 달아놓은 줄 알았다. 불만 있으면 당장 우리 가게로 달려와. 아주 잘근잘근 갈아가지고 육회 비빔밥으로 만들어버린다고 했지. 엄마, 그런 말도 할 줄 알아? 뭐 요즘 애들 그런 말 많이 쓰더만. 그리고 나서 술 먹고 사고 친 것도 여러 번에 음주운전 전과 있지, 폭력 전과 있지. 당신이야말로 가정교육을 대체 어떻게 시켰으면 아들 내미가 그 모양 그 꼴로 자랄 수 있느냐고. 술 먹고 운전하라고 가르쳤냐? 술 먹고 사람한테 손찌검하라고 가르쳤냐? 되도 않게 피해의식 가지고 장모한테 눈 똑바로 뜨고 대들라고 가르쳤냐? 차서방이 대체 누굴 닮아서 그 모양 그 꼴인가 골똘히 생각했었는데 이제 보니 안사돈이랑 아주 판박인 것 같다고. 엄마랑 아들이랑 술을 그렇게 좋아하니까 그렇게 사고도 치고 다니는가 보다. 이러고 말했지. 아휴, 말하고 나니까 아주 속이 그냥 뻥 뚫리더라. 아파서 웃을 힘도 없었는데 엄마 때문에 웃음이 다 난다. 그러니까 뭐래? 내가 막 그렇게 말했더니 지금 자기랑 한번 해보자는 거냐 그러기에 오냐 나는 대환영이다. 올 거면 당장 튀어와라. 우리 집은 비빔밥이 아주 명물인데 잘근잘근 갈아가지고 육회 비빔밥 고명으로 만들어 버릴라니까. 정옥이 그러면 내가 안 사돈 집으로 가? 오늘 생일이라며 가서 생일 기념으로 곱창 한번 다져줘. 이랬더니 아주 꼼짝도 못하더라고. 사실 저희 어머니는 제가 태어나기 전 외할머니와 함께 시장 일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절대 남들에게 지지 않는 타입이셨고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면
찰지고 아주 대차게 욕을 한바탕 퍼붓는 분이셨죠. 평소엔 얌전하고 나긋나긋한 분이셨기에 시모가 어머니 한 성격하는 부분까지 알턱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사람이 상도덕이라는 게 있으면 적어도 9시가 넘어서 술을 처먹고 전화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며느리가 아파서 누워있으면 걱정부터 하는 게 예의 아니냐고. 아무리 우리 딸한테 못해도 안 사돈 대접은 해주려 했는데 경우도 없고 눈치도 밥 말아먹고 격 떨어져서 살겠냐고. 뭐 더 할 말이 있냐고 하니까 그냥 전화를 끊어버리더라. 잘했어, 엄마. 내 속이 다 시원하다. 걱정이다, 걱정이야. 계속 이렇게 살면 너 또 예전처럼 아플까 봐서. 괜찮아, 엄마. 우선 나도 생각할 게 있어서 전화 끊을게요. 그렇게 어머니와 전화를 끊자마자 딱 타이밍 좋게 남편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쿵쿵 소리를 내면서 안방으로 들어오더니 제게 냅다 소리를 지르더군요. 야, 오늘 우리 엄마 귀 빠진 날이었던 거 몰라? 장모님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야? 나만 무시하는 걸로 성이 안 차신데? 어떻게 우리 엄마한테까지 그런 쌍스러운 막말을 할 수가 있어? 아까 전화 끊고 나서 엄마가 얼마나 울고불고 난리였는지 알기나 해? 어? 내가 그래도 꼴의 장모라고 대접해주니까 아주 한도 끝도 없이 기어올라요. 남편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성을 잃고 남편에게 다가가 따귀를 때려버렸습니다. 다른 거 몰라도 가족을 욕하는 건 정말이지 참을 수가 없더군요. 네가 사람이면 우리 엄마에 대해서 그딴 식으로 말 못해. 우리 엄마가 너랑 결혼하고 나서 그래도 네 체면 좀 살라고 백화점 명품 브랜드로 구두 바꿔주시고 명절에 당신 올 때마다 당신 바지 뒷주머니에다가 30만 원 찔러 넣어주시고 당신 상관이랑 술 먹고 주먹 다짐했을 때 상대방한테 합의금 물어주는데 보태라고 200만 원 주신 것도 우리 엄마야. 당신 엄마가 아니고 우리 엄마라고. 자나깨나 당신 잘 지내고 있는지 걱정한 게 우리 엄만데 뭐? 꼴에 장모라고 대접해줬더니 기어오른다고? 내가 봤을 때 넌 사람 아니야.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도 당신보다 은혜를 더 잘 알겠다. 야, 대한민국 장모들은 원래 사위한테 그 정도는 해주는 거야. 그게 뭐 그렇게 특별한 일이라고. 아, 그래? 그럼 그렇게 사위 모시고 사는 장모 새로 만나서 잘 살아봐. 난 이제 당신이랑 더 이상은 못 살겠으니까. 남편은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있었기에 제가 그냥 지나가듯 던진 말인 줄 알고 콧방귀를 뀌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진심이었고 그 말을 내뱉은 다음날 곧바로 남편을 데리고서 이혼 신청을 하러 가정법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혼이라는 게 그냥 서류만 쓴다고 후딱 처리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무래도 어린아이가 있다 보니 숙려 기간이라는 걸 거쳐야 하고 또 이혼을 할지 말지에 대해 영상도 시청을 해야 했습니다. 3개월 동안의 숙려 기간, 저는 조금도 마음이 변하지 않았어요. 사실 이혼을 고려했던 건 아니었지만 시모의 행동 그리고 남편의 행동을 지켜본 결과 이건 내가 노력해선 될 일이 아니겠다 싶더군요. 개가 천선이라는 것도 될 사람에게나 쓰는 말이지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 남편과 떨어져 살기 위해 짐을 싸서 친정 부모님 댁으로 향했어요. 그제서야 남편은 정신을 차린 건지 매일같이 제게 전화를 걸어 묻지도 않았던 저의 안부를 묻고 불안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여보, 나 이제야 깨달았어. 당신이 없으니까 내 하루가 텅 빈 것 같고 너무 공허하고 불안하고 미칠 것 같아. 그래서 나 장모님께 우선 용서 빌려고 가게 찾아갔었는데 장모님이 내 얼굴을 보자마자 소금을 뿌려버리시더라고. 생각해보니까 장모님께 고마움이라는 걸 모르고 살았던 것 같아. 그리고 사실 형님이 너무 잘 나가니까 내가 너무 질투가 나서 그래서 그 질투를 장모님께 풀었던 것 같아. 다 내가 못난 놈이라 그래. 당신이 장모님 설득 좀 해볼 수 없을까? 아, 우리 엄마가 소금을 뿌렸어? 와, 잘 됐네. 그거 되게 약한 건데? 소금으로 끝난 걸 감사하게 생각해야 할 거야. 지금은 소금이지만 나중에 다시 또 찾아간다면 그땐 소금이 아니라 몽둥이 세례가 날아올 거니까 달라질 필요 없어. 반성할 필요도 없고.
그냥 넌 딱 거기까진 인간이니까 그렇게 계속 술 먹고 니네 엄마 치마폭에 쌓여서 사람들한테 피해주고 상처 주고 다녀. 그게 네 인생이고 너라는 사람의 밑바닥이니까. 아, 그리고 내가 마지막으로 우리의 아빠로서 충고 하나 해줄게. 애한테 부끄러운 아빠 되고 싶지 않으면 인생 조금이라도 똑바로 살아. 그리고 애 한 번이라도 만나고 싶으면 양육비 하루라도 늦지 말고 꼬박꼬박 액수 하나까지 틀림없이 보내야 할 거야. 알겠어? 여보, 나 무섭게 왜 그래? 다신 우리 부모님 가게로 찾아갈 생각하지 마. 고기 다져지듯이 몽둥이 찜질해서 그날 저녁 9시 뉴스에 실리고 싶은 거 아니면 난 더 할 말 없으니까 전화 끊는다. 그렇게 3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 남편의 절절한 매달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시누이를 만나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시모도 10년 전 음주운전을 했던 전과가 있었다는 것이었죠. 이제야 퍼즐들이 하나둘씩 맞춰지더라고요. 남편이 그렇게 개차반으로 자란 건 시모의 영향이 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님과 시누이는 좋은 사람이었기에 이혼을 하기 전날 제게 연락이 와 어딜 가든 기죽지 않고 열심히 살라고 우리 가족에게 받은 상처들이 모쪼록 잘 치료되기를 바란다는 말과 함께 저와 아들의 미래를 응원해 줬어요. 덕분에 지금은 저희 부모님 집에서 아이와 함께 살면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답니다. 건강도 지금은 괜찮아졌고 말이죠. 전 남편은 한 달에 한 번씩 늦지 않고 계속해서 양육비를 꼬박꼬박 잘 보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 알고 계시죠? 일이 이미 잘못된 뒤엔 손을 쓴다 하더라도 소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사람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지 말고, 그리고 항상 행동거지 하나하나를 조심해서 소중한 사람들이 마음을 돌릴 일이 없길 바라는 마음에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의 하루가 무탈하고 안온하기만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